일제강점기 불법 반출됐던 오대산 사고 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천신만고 끝에 되찾았지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실록과 의궤를 보관하기 위해 건립된 박물관부터 범도민 환수운동까지 조선왕조실록 의궤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들을 소개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자 보다 안전한 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규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이를 잘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상황. 개인형 이동장치 얼마나 안전하게 타고 있는지 교통경찰의 단속 현장에 강원 365가 동행해봤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4월 5일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속초에서는 대포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석범 선생의 기획하에 각 마을 지도자와 주민들이 합세한 대포 만세운동으로 일본의 사죄를 받아냈는데요. 속초 대포 만세운동을 알리기 위해 개관한 속초 대포 만세운동 기념관을 찾아가 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30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용석 씨, 혹시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아주 잘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네? 운동 최대한 꾸준히 하려고 하고요. 야식이나 술 같은 것 최대한 좀 멀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이렇게 용석 씨처럼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네. 지원금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제도라고 해서요. 건강관리를 스스로 잘하고 있거나 건강 개선 목표를 달성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건데 사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이 당뇨나 고혈압 등 이 위험 요인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말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최고의 치료법은 예방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건강도 건강할 때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재미난 일상 소식들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네.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더불어서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화면 보시면서 우측 상단에 있는 채팅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이죠. 특별한 시청자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정말 선선하잖아요. 네네. 진짜 가을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을을 기다리는 의미에서 오늘은 잠자리로 삼행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잠자리로 삼행시 지어서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오늘도 한 분 선정해서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릴게요. 자, 고추잠 자리가 생각나네요. 자, 네, 많은 사연들 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소식을 우리 명수 씨가 전해주실 거죠? 네, 용석 씨와 저처럼 이렇게 저희는 방송을 할 때 이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람도 물건도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나고 아름다운 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 씨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이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원래 존재하던 그 위치에 그대로 보존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평창 오대산을 떠나 긴 외출 중인 귀한 보물의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이 오대산의 아주 귀한 보물이 이곳을 떠난 지 100여 년이 지나도록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보물이 무엇인지 또 100여 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궁금증을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대산 월정산에 있는 한 박물관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오대산
오대산에 있었던 그 네. 귀한 보물에 대한 궁금증을 네, 좀 네. 해결하고자 찾아왔는데요. 여기는 박물관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박물관인가요? 이게 왕조 실록 의궤 박물관인데요. 이게 조선 왕조 실록과 왕실의 의궤를 보관하는 박물관입니다. 2019년에 개관한 왕조실록 의궤박물관. 오대산 사고본 조선 왕조실록과 조선 왕조의궤를 보관하기 위해 건립된 곳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자료들이 있는 네, 것 네, 같은데 네, 네, 네. 그러면 좀 안내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귀하디귀한 국보와 보물을 영접하러 가는 길. 설레는 마음으로 전시실에 입성했는데요. 네, 여기 전시실에 들어오니까 네. 조선왕조 실록 그리고 의궤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의 자료들인가요? 왕조 실록과 의궤는 실록이라는 것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 역사서이고, 그 의궤라는 것은 왕들의 그 뭐 행사나 여러 가지 뭐 의식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기록해 놓은 그 기록 자료입니다. 그러면 그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 네. 그렇게 중요한 자료가 여기 오대산 이 박물관에 있는 거네요. 지금 아쉽게도 오대산 박물관에 현재는 진본, 원래 왕조 실록은 있지 않고 왕조 실록의 영인본, 복사본만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조선의 제1대 왕 태조부터 제25대 왕 철종에 이르기까지 472년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 왕조실록, 세계 최대 단일 왕조 역사서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인 실록은 어떻게 오대산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전 국토가 불타다 보니까 그 중에서 세 군데 사고가 불타 없어지고 마지막 전주 사고 한 군데만 남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1606년 다시 이게 사고가 불탔으니까 다시 이곳을 또 몇 군데 나누어서 보관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이 있어서 그럼 어디에 보관하면 좋을까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너무 불타기 쉬운 곳에 보관할 게 아니라 좀 더 산속 깊숙이 사람들이 오기 힘든 곳에 보관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해서 다시 네 군데 사고를 모시게 되니까 원래 있던 전주 사고본은 그게 남았는데 그것을 다시 옮기려고 하니까 연습한 교정쇠본이라는 건데 일단 연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게 오탈자가 많으니까 그걸 한번 수정한 본이 있고 나머지 네 군데 사고를 모셨는데 그 수정된 자료 맨 처음에는 태조하고 명종까지 실록의 수정 교정 세본이 오대산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1606년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오게 된 거죠. 임진왜란 이후 조선 왕조는 사부의 실록을 재발행하게 되고 이 중 일부는 전란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최종 교정세본이 정본을 대신하게 되는데요. 유일한 교정세본인 오대산 사고 조선 왕조실록은 오자와 탈자가 표시돼 있어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큽니다. 아니 지금 여기 이렇게 건물의 모형이 있는데 네. 이게 그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를 보관했던 사고의 모습 맞습니다. 맞죠? 오대산 네, 사고. 맞습니다. 오. 조선시대 5대 사고 중 하나인 오대산 사고. 월정사는 오대산 사고의 수호사찰로 지정이 돼 사고를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나요? 지금도 이 모습 그대로 복원이 되어서 저기 약간 지금 월정사 좀 올라가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네. 근데 네. 전국에도 다른 지역에도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 오대산 이 월정사 안에 사고가 있었다는 거는 또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임진왜란이 사실은 오대산 사고본이 오게 된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 임진왜란 직전에 사명대사께서 이 오대산 이 사고 지금 현재 있는 사고 위치 영감사에 주석을 계셨습니다. 계시다가 임진왜란을 막고 승명도 일으키고 또 임진왜란 직후에 일본에 납치되어 있던 포로들 이렇게 또 우리가 2,000명의 포로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이렇게 역사적인 성과를 많이 이루어서 그 당시 선조 대왕님하고도 긴밀하게 좀 약간 이야기했다는 그 뭐 이렇게 정황이 좀 있는데 아마 사명당께서 이걸 추천해서 여기에 사고가 모셔지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건립된 오대산 사고는 실록과 의궤를 보관하는 사각과
왕실 족보와 행정 문서를 보관하는 선원각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6.25 전쟁으로 소실됐다 1992년에 복원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오대산의 좋은 기운과 승려의 보호를 받으며 고이 모셔져 있던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 또다시 일본에 의해 모진 풍파를 겪게 되는데요. 1913년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 오대산 사고본이 다시 강탈되어서 동경 제국대학으로 강탈되어 갑니다. 원래 그때까지 태조에서 철종까지 있던 사고의 총 책 수가 797책이었는데 그걸 그나마 잘 보관했으면은 괜찮겠는데 1923년이죠.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대부분 불타 없어지고 75책만 남게 됩니다. 남은 그 사고 75책 중에서 그 일제시대 때 27책이 먼저 경성제국대학, 지금 서울대학교죠, 반환이 되고 나머지 책들은 그 일본의 일제 동경제국대학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시간이 지나서 2006년에 다시 민간, 우리 월정사를 비롯한 민간의 노력으로 다시 그 중에 47책이 들어와서 74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박물관의 고궁박물관 노력으로 한 책을 또 경매로 또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75책의 오대산 사고본을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지게는 되었는데 그 보관한 곳이 원래 자리인 그 오대산이 아니라 서울의 고궁박물관에 그렇게 되게 현재 모습이 그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가 돌아왔지만 기쁨도 잠시, 보관, 전시할 시설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건립했고 지난 6월에는 불교 교단과 문화계, 지역인사 700여 명으로 구성이 된 조선왕조실록 의궤 범도민 환수추진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이제 길고 긴 기다림의 마침표를 찍을 일만 남았는데요. 민간 환수운동의 노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인연을 만들어냈습니다. 실록과 의궤가 원본 없이 여기에 한지본처 하지 않고서는 박물관 의미가 살아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제자리 찾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또 문화정책이 전환돼서 지방문화 활성화, 문화분권 이런 정책 전환을 지금 할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이런 의미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불교 용어 중에 환지본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 라는 뜻인데요.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나는 법이죠. 오대산 사고본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가 긴 외출을 끝내고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 왕조실록 의궤 소식을 만나보셨는데요.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던 이 실록의 의궤가 2006년 그리고 2011년 두 번에 걸쳐서 반환은 됐습니다. 네. 반환은 됐는데 원래 있던 그 위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실록과 의궤를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이 건립이 됐고요. 예, 또 예. 범도민 환수위원회도 출범을 했다 보니까요. 이 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운동이 좀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더불어 우리 도민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조선 왕조실록 의궤 박물관에서는요. 궁중의 여러 행사 장면을 그림으로 잘 표현한 반차도도 전시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꼭 한 번씩 관람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문화재는 아무래도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네. 또 소중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 네. 이 긴 타향살이를 끝내고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요. 오늘 특별한 미션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
잠자리였죠? 네, 맞습니다. 잠자리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족용 믹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즘 거리를 걷다 보잖아요. 네. 뭐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요.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차량이 이렇게 주차장처럼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는요. 훅 지나가시잖아요. 그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아, 저로 킥보드를 이용하면 빠르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드는데 사실 요즘에 뭐 주차 문제나 이 안전 문제, 킥보드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어서 안타깝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편리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타고 계시긴 하지만요. 예, 예. 이 안전사항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최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단속에 나선 그 현장에 저희가 함께 동행해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주변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전동 킥보드 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주행 시 안전까지 가볍게 여기기 쉬운데요. 그래서 마련된 전동 킥보드 이용 안전 법규. 그리고 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경찰관분들도 단속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전동 킥보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한 단속 현장. 함께 가보시죠. 요즘 킥보드 많이들 타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타는 만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찰분들의 단속 현장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타고 타는 만큼 돈을 내는 공유 킥보드와 개인이 직접 구매를 해서 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하는데요. 올해 4월 기준 강원도에 등록된 공유 전동 킥보드 수는 총 915대로 집계됐으며 개인이 보유한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추산치는 약 3천여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10대, 20대가 주로 이용하는 만큼 대학가 주변과 역 주변 등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단속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찰을 돌 곳은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장 많은 대학가입니다. 계도 기간 거쳐서 7월 달부터 이제 단속을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네네. 7월 한 달 동안에 춘천에서만 한 520건 정도. 한 달 동안요? 거의 한 달 동안 춘천에서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선은 안전모 미착용이 제일 많고. 헬멧이요? 네, 그다음이 무면허 운전. 아, 무면허. 네. 원래는 법 개정 전에는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면허증이 있어야지만 탈 수가 있어요. 7월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동승자 탑승의 경우 4만 원,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가 탑승할 경우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게 이것도 당연히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는데 PM을 음주운전하다 저에게 적발되시면은 본인 가지고 있는 자동차 면허증까지 다 같이 취소가 돼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강원대학교 후문 앞에 정차한 후 단속을 진행하기로 한 경찰관분들. 이번 단속은 법규 위반자들을 반드시 잡아서 범칙금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단속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착용과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알린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순찰을 돌면서 헬멧도 쓰시고 또 차도에서 안전하게 주행 문화를 보여주시는 분께 또 이 선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 깜찍한 오리들인데요. 제발 이 오리를 하나라도 받아가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번엔 장소를 옮겨서 남춘천역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건 안전모 안 쓰고 인도 주행하시네요, 그렇죠? 얼마 가지 않아 단속 대상 운전자를 발견했습니다. 놀라는 눈빛입니다. 자, 바로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경찰차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헬멧과 그 인도 이용, 이 두 가지를 사실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저분은 일단 헬멧 쓰지 않으셨고요. 인도로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저분 같은 경우는 안전모 쓰지 않고 인도를 이용해서 PM을 운전하셨는데요. 저희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스티커 발부했습니다. 이날 단속 현장을 함께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만난 법규 위반 사유는 바로 안전모와 관련된 위반들이었습니다. 여기 자전거 길은 상관없는데 인도 다니시면 안 돼요. 지금 자전거 길로 오신 거죠, 이렇게? 네. 자전거 길로 오신 거는 상관없으신데 안전모를 미착용하셨기 때문에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하겠습니다. 그거 좋네요.
네, 범칙금 부과 겁니다. 얼마네요? 2만 원. 개인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거의 개인 헬멧을 구비하고 착용한 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유 킥보드를 타는 이용자들이었는데요. 적발된 대다수가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적발됐을 때 반응 역시 비슷했는데요. 근데 그게 다 없더라고요, 헬멧이. 여기 모자 안 걸어 있어서 저 여기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안 달려 있어서 못 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진짜 모르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헬멧을 착용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고 네. 알고는 있지만 뭐 본인 거 갖고 오기 귀찮고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탔다는 분도 많으시고. 헬멧을 좀 안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귀찮아서. 귀찮아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헬멧이 없어서 헬멧이 달려있는 킥보드를 탈 때는 헬멧을 쓰는데 이 킥보드 같이 헬멧이 없는 킥보드를 탈 때는 헬멧을 쓰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그 키보드에 헬멧이 달려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동 킥보드마다 헬멧이 다 달려있다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법적으로 그 업체들에게 헬멧 비치에 대한 의무는 없고 이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지만 이제 업체에서는 헬멧을 비치해서 그 쓰고 안 쓰고는 이용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업체에서는 킥보드 전량 헬멧을 비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적게 분실된 지역이 한 40%? 공유 킥보드에는 헬멧이 없는 게 있으니까요. 네네. 없어서 안 썼다 뭐 이런 반응도 보이시고 원래는 없으면 타지를 마셨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헬멧 착용은 이용자의 의무입니다. 만약 킥보드에 헬멧이 없으면 다른 킥보드를 이용해서 안전과 소중한 나의 통장을 잘 지켜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도로 가장자리에서 타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었는데요.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 가장자리로 다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안전장치도 없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자동차와 함께 지나가는 것이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도로에서 만난 자동차 운전자들 역시 킥보드와의 위험한 동행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킥보드가 이 자동차처럼 이렇게 막 차선, 뭐 1차선으로도 막 다니고 2차선으로도 다니고 그런 때 보면은 마음이 아찔해요. 운행 중에 그냥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쭉 가다가 그냥 슉슉 들어오니까 위험하죠. 차로. 일반 자전거 같은 거는 반사판도 있는데 그건 설치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에서는 들어오면 절대 안 보여요. 진짜 조심해서 가기 전에. 어두울 때도 문제가 되는 거네요. 저녁 때 그게 가장 무섭죠. 이용자의 안전과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모두 위협하는 도로 가장자리 운행. 이것이 정말 안전한지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안전모가 없으시기 때문에 운행이 안 되시니까 여기다 세워놓으시고요. 다음부터 그렇게 운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알아보지 않은 점 때문에 이런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혼동했던 것은 뭐였냐면 대학교에서 헬멧을 안 쓰고 주행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게 대학교에 있는 차단기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 밖에 나오는 순간 이제 안 된다는 말을 이제 경찰 분께 듣고 다음부터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걸림으로써 이런 실수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경찰관 분들은 단속 업무를 수행하며 헬멧 없이 타려는 대학생들을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착한 킥보드 라이더를 발견해 주셨습니다. 이 오리의 주인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운전 한 40년 했는데 차를 안 타고 이거 타고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게 있어요. 차가 오면은. 그러니까 인도로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탈 때는 그 위험하고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걸 타니까 타면서도 제 차 오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모자를 꼭 쓰게 되더라고. 제 인생 처음으로 경찰차도 타보고 전동 킥보드 단속 현장에 함께 해봤는데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단속이었습니다. 이제는 거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전동 킥보드. 빠르게 이동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나 자신도 주변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사고가 발생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네. 정말 눈 깜짝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발생하거든요. 특히 이제 타시는 분들 본인의 그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전모 착용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공유 전동 킥보드 특성상 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곧 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아,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이게 학교 안에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꼭 단속 때문이 아니더라도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꼭 안전장비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집중 단속 기간 한 달 동안 520여 건의 그 단속 적발 횟수가 나왔다는 건요. 네. 많은 그 이용자분들이 이 단속 사실, 이 안전모를 착용해야 된다는 그 사실,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속을 하시는 경찰관분들도 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본인의 안전 그리고 상대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 착용 잘 해주시고요. 특히 뭐 교통법규나 준수, 규정 속도 같은 것들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365 시청자 소통 채널도 있으니까요. 뭐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미션이 있는 날이죠. 맞아요. 오늘 잠자리로 삼행시 네. 지어서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오늘도 한 분 선정해서 가정용 믹서기 네.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경남 창녕으로 떠나볼 창녕이요? 텐데요. 네. 용석 씨는 혹시 마늘 하면 어떤 고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마늘 하면 일단 의성 아니겠습니까? 의성 하면 마늘, 네. 마늘 하면 의성. 의성도 물론 네. 마늘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지만요. 이 경남 창녕이요. 전국에서 마늘 재배 면적 1위로 굉장히 1위요? 유명한 곳입니다. 최근에는요. 한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이 창녕 마늘이 들어간 햄버거를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창녕 마늘 품은 햄버거 맛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피자와 함께 패스트푸드 양대 산맥 햄버거. 쉽고 간편하게 한 끼 식사로도 인기가 높은데요. 최근 지역 농산물을 넣은 햄버거가 출시. 입소문난 동네가 있습니다. 햄버거에 마늘 들어가나? 너 햄버거에 마늘 들어가는지 모르나? 그 형님 잡숴봤어요. 뭐 뭐지요? 뭐 먹어봤어요. 부장님은 뭐 잡숴봤어? 야, 저는 그 우리 딸내미가 사와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먹어봤습니다. 그 먹어보니까 맛이 뭐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창녕 특산물 마늘이 들어간 햄버거. 그 안에 숨은 맛의 비밀을 찾아갑니다. 국내 최대 자연습지 우포늪의 고장에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네, 저희가 올 5월 달에 M사에서 전화를 받게 되었고요. 창녕 마늘을 수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가 창녕군 연합사업단의 농협에서 추진하는 공동 마케팅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요청을 드려가지고 창녕 마늘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렸고요. 내용은 즉슨 매운맛보다 단맛이 강한 창녕 마늘로 햄버거의 새 지평을 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세계적 프랜차이즈 업체가 손내민 창녕 마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한 200개 정도 가져왔습니다. 상중하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형님 얼마나 가져왔어요? 큰 거는 170개. 오늘 우포노입에 경매하는 날입니다. 마늘 경매하는 날. 창녕이 양파 10회지지만은 지금은 마늘 쪽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양파보다는 마늘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마늘 산지는 경남 남해, 충북 단양, 경북 의성, 여기에 창녕이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 우리 창녕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서마늘은 창녕에 들어온 지 약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창녕 마늘의 특징은 크고 그리고 매운맛이 덜하며 아삭하고 단맛이 강합니다. 흔히 마늘은 1해 100리라고 합니다.
냄새 한 가지 외에는 100가지가 다 우리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창녕에서도 마늘 산지로 유명한 우포면. 월요일 오전 11시 마늘 경매가 있습니다. 2,800원 상자, 성경중 상중 100개, 상중 100개 하겠습니다. 창녕의 마늘 농가는 3,000여 가구. 주민의 절반 이상이 마늘 농사를 짓습니다. 원래 생산량이 약 6만 톤 이상으로 전국의 생산량의 약 19.5%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판장이 개장된 지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해마다 양이 증가되어 올해는 약 12,000톤 이상을 공판장에 입고해가지고 금액으로는 550억을 정제할 계획이 있습니다. 창녕은 전국 최초로 마늘의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했고 마늘 산업 특구로 지정되기도 했답니다. 마늘 하나는 자신 있다는 뜻이겠죠? 대서마늘은 전국에서 창녕마늘 따라갈 만한 마늘이 없습니다. 물론 뭐 진건에 청도나 고령이나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또 창녕마늘 종구를 사용하면 농사가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잘 됩니다. 마늘 시세가 좋아가지고 그래도 뭐 가정에 도움이 좀 많이 돼요. 뭐 다음에 농사질 농사 밑전도 되고 뭐 또 생활비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늘 시세가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올해 마늘 시세는 수확량 감소로 평년에 비해 높다는데요. 농민과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농산물 가격. 창녕 마늘이 앞장서주면 좋겠습니다. 깐마늘은 창녕 마늘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는데 1등 공신.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톤에서 6톤 정도 생산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햄버거 업체와 1차 계약만 21톤. 주문량을 맞추려면 쉴 새가 없다네요. 지역을 알리고 농민이 행복한 절호의 기회. 아무리 바빠도 놓치면 안 되겠죠? 호응도 좋고 해서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해가지고 농가 소득 등대에 계속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그런 기능성 식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햄버거에 퐁당 빠져서 입맛 사냥 나선 창녕 마늘. 알싸하고 달달한 맛과 향으로 한국의 맛을 접수하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창녕의 힘! 창녕 마늘 많이 많이 드세요! 농산물을 참 직접 좋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을 해놔도 값이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값이 폭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지역의 농산물들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지나는 길 있으면 저희 진부 지역에 찾으셔가지고 산골을 좀 일으키는데 좀 일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강원 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강원 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강원 365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명수 씨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명수 씨께서는요. 속초 대포. 네. 술 아닙니다. 속초 대포 알고 계신가요? 속초 대포요. 네네. 대포항에 있는 곳 관광지로 너무 유명한 곳이니까 모를 리가 없죠.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항상 명수 씨가 좀 아쉬운 게 아, 그래요? 한 가지는 아닌 두 가지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죠? 자, 속초 대포 하면요. 네. 1919, 1919년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펼쳐졌던 대표 중심지입니다. 오, 네. 제가 그 사실까지는 살짝 부족하긴 했네요. 몰랐습니다. 필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예. 계속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바로 그 장소에 네. 얼마 안 됐죠.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속초 대포 만세운동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명수 씨에게 좀 전해주고 싶네요. 그렇다면 네. 그곳에 가면 속초 만세운동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궁금해지니까 저희 모두 함께 빨리 가보시죠.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주권을 외치며 만세를 부르짖던 1919년 속초에서도 대포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역사의 발자취 속으로 따라와 보실까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소박한 시골 정치가 느껴지는 속초시 중도문 마을입니다. 이곳이 바로 속초 대포 만세운동의 시발점이었다고 하죠. 오늘 저에게 속초 대포 만세운동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실 분을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어디 계시지? 저기 계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속초 만세운동에 대해서 알려면 이곳부터 와야 된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네, 왜 그런가요? 바로 이 마을에서 1919년 당시 대포 만세운동이 기획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어디부터 가보면 되나요? 그럼 먼저 예전에 1919년 당시 도천 면사무소가 있었던 그 자리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실까요, 그러면? 네, 가시죠. 바로 이곳이 일제강점기 면사무소였던 곳입니다. 지금은 마을회관으로 바뀌었죠. 저희가 이제 구 면사무소 자리에 도착을 했는데 이곳을 처음으로 온 이유는 뭔가요? 바로 1919년에 만세운동을 처음 기획하고 계획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먼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그럼 옛날 지금 이곳 네. 면사무소 시절? 면사무소 시절은 아니고 뭐 뒤에 보시면 나무들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바로 직후의 모습입니다. 비록 면사무소는 대포 속초를 이전해 가지고 여전히 이곳에 건물은 남아 있어 가지고 마을의 중심지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쭤볼게요. 속초 대포 만세운동이 정확히 어떤 운동이었나요? 크게 보면은 양양군 만세운동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속초는 도천면으로서 양양군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천면장을 역임하셨던 이석범 선생께서 바로 요 앞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종한계 인산직에 참여했다가 독립선언서를 가져오셔가지고 자기의 동생, 아들, 그다음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만세운동을 벌이자라고 바로 계획한 곳이죠, 이곳이. 야, 그럼 여기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장소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걸 기획하고 준비하고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태극기도 만드시고 그런 거예요, 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모의를 하셨던 집은 또 따로 있고 태극기를 만드신 집은 또 저쪽 위쪽에 또 따로 있습니다. 오, 신기한데요. 그럼 지금 그 태극기를 만들었던 그것도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가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시죠, 얼른. 네, 한번 가보시죠. 야, 신기하다. 선생님, 다 온 건가요, 이제? 예, 이제 저기 보이는 집이 바로 그 이종국 선생이 사셨던 집입니다. 그럼 여기에 그때 당시 혹시 만들었던 태극기도 볼 수 있나요?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아쉽다. 제가 태극기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그러세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예, 태극기. 근데 여기서 태극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언제 밝혀진 건가요? 이 태극기를 만든 것은 요격에 살던 이종국이라는 분이 아까 우리 대포 만세운동을 주도하셨던 이능열이라는 분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물로 압수된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 압수된 태극기가 바로 어디서 발견했느냐? 바로 이종국 가옥에서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만세운동이 됐을 때는 비록 굴복했지만 만세운동 어느 정도 잦아드니까 그 다음부터 아주 철저한 보복에 나섭니다. 곳곳을 수색을 하면서 만세운동에 나섰던 분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검문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누가 주동을 했는지 또는 어디 증거물이 있는지 찾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불행히도 이곳에서 아마 수천 매의 태극기를 만들었을 텐데 이곳에 그 당시 재판 기록을 보면 2폭의 태극기가 이 집에서 압수가 됐다고 재판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천여 명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하기에는 공간이 좀 좁지 않나요? 지금은 이렇게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지만
1919년 당시에는 이 앞쪽은 다 모래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있는 현재 여기는 뭐 그렇게 비록 좁지만 이 앞에 모래사장에 아마 사람들이 쭉 늘어선다면 엄청난 분들이 모이실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재소가 없어지고요. 제 뒤에 보이는 게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저희가 대포 순사 주재소 자리에다가 저희가 대포 만세운동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오늘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 속초에서 이런 만세운동이 있었는지 몰랐을 거거든요.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기념관이군요.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후손들에게 1919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념관을 조성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알아보기 쉽게 정리가 잘 돼 있네요. 네. 지난 8월 15일 개관한 대포 만세운동 기념관. 일제강점기 일본 경찰 주재소가 있던 자리이자 만세운동의 현장은 세월이 흘러 이렇게 변했습니다. 만세운동이라 그러면 3월 1일을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4월 3일부터 준비한 거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도 원래 3.1 운동이 꼭 3월 1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3월 1일부터 6월 달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서울에서 벌였던 3.1 운동이 각 지역의 동시다발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하나씩 옆 동네에서 했더라. 그럼 우리도 하자. 라는 식으로 점차 서울을 중심으로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함경도까지 계속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하고 소문이 나서 네. 하긴 그 당시에는 뭐 SNS 이런 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좀 힘들었을 텐데. 네네. 그래서 속초에서는 4월 3일부터 준비를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아까 계속 이제 언급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이석범 선생님이 예. 이분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후손분들한테 저희가 사진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석범 선생님은 그럼 만세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신 건가요? 결국 만세운동을 기획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고종황제의 인산식, 즉 장례식에 참여를 하셨다가 서울에서 만세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독립선언서 한 장을 주워서 숨겨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역에 와서는 자기 가족들과 그다음 동네에 있는 유지분들, 그다음에 자기 제자들한테 만세운동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죠. 독립운동의 현장, 옛 성현들의 목숨을 건 투쟁의 발자취, 지역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역사적 현장은 100년의 시간을 넘고 넘어 우리 곁으로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린 소중히 얻은 현재의 자유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그날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들불처럼 만세운동이 퍼져나갔다. 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실이지만 이 속초 지역의 생생한 역사 이야기는 오늘 처음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선조께서 우리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희생과 옥고를 치러주셨을지를 생각해 보니까 좀 숙연해진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소중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장소에, 뜻깊은 그 장소에 만세운동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에 좀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속초 지역에 가게 되면 꼭 한번 들러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지역의 이 살아있는 역사를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과 작품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메시지가 들어와 있네요. 가을이 저만치 오네님께서 네네. 보내셨습니다. 전도 킥보드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편리함보다는 안전성을 먼저 생각하고 타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단속하는 현장을 함께 나가봤는데 저희가 꼭 착용해야 할 것이 있었잖아요. 용석 씨 뭐였죠? 안전모죠? 안전모. 여러분들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안전모를 네. 꼭 착용하고 전동 킥보드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삼행시 미션이 진행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운 띄워주시죠. 잠. 잠이 안 와서
자, 자기는 불면증이라더니 리. 이제는 일어나서 집에 갈까 기다리니 시댁에선 완전 통잠자는 남의 편. 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그 아이디도 닭카페라라고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화를 누르시면서 삼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삼행시도 만나볼게요. 나윤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잠잠하던 코로나19 다시 기승이네요. 자. 자꾸 놀러 나가자는 아이와 오늘도 신나는 음악 리듬에 맞춰 방방 뛰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음악에 맞춰서 예, 춤을 추는 것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좋습니다. 네, 나윤희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삼행시도 만나볼게요. 자, 무현님이 주셨어요. 잠을 푹 자도 푹 잔 것 같지 않고 자. 자리에서 일어나 운동을 해도 몸이 찌뿌드듯 할 땐요. 리. 이 방송 강원 365를 보면 피로가 싹 하고 풀립니다. 어머나, 잘 알고 계시네요. 아. 좋은 방법들을 너무 많이 주시네요. 네네. 용서 씨도 한번 해보세요. 약간 아르기닌 같은 존재라고 우리 강원 365를 인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르기닌이요? 네, 있어요. 좋아요. 영양제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네, 좋은 알겠습니다. 겁니다. 몸에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사연. 사연은요. 세상 피곤 S인데 세상 피곤스로 읽으면 되겠죠? 어포스트로피 S. 네네. 네, 문자 주세요. 자, 잠자리 날아다니는 자. 자연으로 나가서 힐링하시고 리프레시 하셔요. 영어와 사투리가 함께 예. 리프레시 하셔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동서화합이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세상 고맙습니다. 피곤스님 감사합니다. 다음 삼행시는요. 자,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린이 아닐까요? 예. 린님께서 주셨어요. 자, 잠자는 시민의 씨. 자유롭게 책임을 선택해서 리. 이웃과 함께 안전하게 지내봐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유롭게 책임을 선택해서 네. 이 문구가 참 좋네요. 좋아요. 저희도 이렇게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지켜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4위 해솔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잠자리 뒤척이게 만드는 열대야에 지쳤던 사람들 모두 자,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리. 이제 시원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잠자리로 이렇게 삼행시를 받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JKJ님입니다. 네, 잠수가 너무 어려워요. 자유형도 어렵고요. 리. 이제부터 연습만이 실력을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 수영을 하시나 봐요. 제가 또 물개인데. 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렇게 방송 중에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가정용 믹서기를 받아가실 분은 자, 누구신지 한번 뽑아보도록 과연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리님께서 네. 당첨이 되셨고요. 오늘 가정용 믹서기를 받아가시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